새벽 5시에 출근이에요. 그래서 새벽 4시에는 일어난답니다. 시간 맞춰 나오느라 아침밥은 못 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에 있는 병원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이영애라고 합니다. 예,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15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이현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무섭죠. 지금 모든 잡일을 처리하는 건 청소 노동자잖아요. 청소 노동자들이 사실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덕분에 챌린지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청소원들도 병원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거든요. 하지만 의료진분들에 비해 저희들이 많이 소외된 느낌도 있고 또 그런 면이 좀 오히려 더 마음이 쓰여요. 청소원이 취약계층 노동자이다 보니까 청소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들 좋지 않더라고요. 청소하는 일을 되게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점이 서글프고 또 좀 안타깝고 그래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병원만큼 위험한 곳이 없는데 깔끔하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항상 청소해 주셔서 쾌적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네, 청소하시는 어머니들이 저희 어머니랑 이제 연세가 좀 비슷하셔가지고 항상 보고 있으면 뭔가 짠하고 좀 애틋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 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 명숙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죠. 위드 코로나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원칙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PT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죠.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얘기인데요. 당신이 회복하고 싶은 일상은 무엇인가요? 친구와 같이 밥 먹는 즐거움? 감시 없이 자유롭게 여행하는 거? 아니면 생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감소했다고 하잖아요. 벗어나는 것? 집회 시위니 혹은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모여서 외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아마 일상하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럼 우리가 회복하고 싶은 일상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단지 과거에 했던 일상 생활만이 아니라 코로나19 2년 동안에 대한 성찰, 그리고 코로나19 2년 동안 드러난 불평등한 세상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날 건지 하는 인식으로부터 회복하고 싶은 일상이 이야기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나눌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코로나19와 인권의 후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코로나19 기간 동안 인권의 원칙들이 사실 굉장히 후퇴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가 발표한 위드 코로나 정책,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은 어떤 것인가? 무엇이 공백으로 남아있거나 문제인가? 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인권 중심의 일상 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지켜져야 할 원칙, 방향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와 인권의 후퇴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을 되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다 기억하시겠지만 행정 권력의 확대와 또 남용, 그것이 반대말은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됐다라는 거죠. 물론 공중보건 위기에서는 행정 권력이 확대될 수 있고 또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을. 그런데 그것이 남용되거나 자의성이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이죠. 공중보건 위기에도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원칙입니다. 국제보건 규칙에도 그 부분은 들어있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요. 코로나가 확산되고 사실 코로나 감염병과 관련한 세 가지 법들이 후퇴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저희는 개악이라고 하는데요. 개정된 내용에 감염병 의심자라고 하는 것 정의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도대체 감염병 의심자는 누구냐? 의심자라고 하는 건 되게 자의적이죠.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의심자에 대해서도 행정 권력이 제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 검역법입니다.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 요청의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감염병 의심자가 확대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출입국 대상들이 확대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들 혹은 난민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민 없이 확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법입니다. 의료법에서 의료 관련 감염 감시 기능과 관련해서 자율 보고하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중에 의료정보, 신체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의약품 회사나 또는 병원에서 이거를 이윤 생산의 도구, 예를 들면 자기의 물품을 혹은 의약품 혹은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상품 생산에 그 서비스를 확대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사실은 돈을 확대해 벌려고 하는데 이용하기 쉽게 됐다는 거죠. 자율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되게 자율적으로 남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코로나19의 인권의 후퇴라고 하는 건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 공중보건 위기죠. 팬데믹이라고 하죠. 한국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한국만 인권 침해가 있었냐? 그렇지 않죠. 외국에서도 많았습니다. 봉쇄 조치를 한 것도 있었죠. 아프리카에서는 초기에 자가격리 위반한 사람한테 총을 쏘고 이런 나라들이 있어갖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한국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권은 그런 상대적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중보건 위기와 관련해서 시라쿠사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84년에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지금으로 치면은 유엔 인권이사회인데요. 그것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주로 인권과 관련한 원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원칙 중에 하나가 공중보건 위기에도 지켜야 할 원칙을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목표 달성, 예를 들면 감염병을 예방한다든가 건강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권 침해를 하거나 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것은 최소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의 원칙이어야 되고 두 번째 방역을 이유로 그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적 소수자나 힘이 없는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강한 행정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이 있거나 주류 집단에게는 관대하게 대우하고 이런 방식으로 방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역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저는 아직도 생생한데요. 작년 3월, 4월에 이렇게 상반기에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방역당국, 정부당국도 어떤 인권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면서 되게 희생자들을 낙인 찍고 그리고 마치 사람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었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선산에 모시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나와서 막았던 그런 끔찍했던 경험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야 뭐 확진되더라도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만날 수 있고 이런 면회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직접 대면 면회는 아니지만 화상 면회라든가 이런 원칙들이 생겼는데 그 당시는 아니어서 임종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도 못 봤던 그런 인간 존엄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팬데믹 시기에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난 2년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코로나19와 인권의 후퇴를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 권력의 남용입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감염법 예방법이 사실 허술해요. 자의적으로 집합금지 혹은 집회금지 이런 걸 행정명령 다 할 수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시기까지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혹은 서울시가 혹은 대구시가 혹은 서울 여기 구로구죠. 구로구청장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그런 절차 전혀 없어요, 법에.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냥 인권을 제한하는 명령을 남용했었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아 안아야 했습니다. 이런 행정권력의 남용이 첫 번째고요. 그것으로 인한 인권의 제한을 겪었습니다. 특히 기본권 침해가 심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죠. 예를 들면 특히 초기에는 감시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났죠. 사생활 공개 이런 게 있었고요. 세 번째는 불평등의 확산입니다. 누가 죽고 누가 감염되었으며 누가 실직했는가, 누가 해고됐는가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혐오의 확산입니다. 아까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지켜졌는가? 물론 우리 사회만이 아니죠. 외국에서도 초기에 중국인 혐오, 아시아인 혐오 엄청났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신천지 혐오, 그 다음에 대구시 혐오, 그 다음에 성소수자 혐오. 혐오는 사라지지 않고 대상만을 옮겨갔습니다. 이런 혐오 확산을 우리는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권력의 남용인데요. 아까 자의적인 행정고시가 있었고 코호트 격리가 있었습니다. 코호트 격리와 관련해서는 코호트라는 거는 이제 감염과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료를 하되 확산을 막는 방식의 코호트 격리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초기에 그냥 그분들의 치료권이나 이런 걸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일단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오지 마 이렇게 그냥 끝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신병동이나 장애인 시설이나 요양시설에서 코호트 격리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환자라든가 또는 의료 인력들, 이 돌봄 인력들이 수많은 인권 침해를 겪었습니다. 대구시에서 그걸 하니까 뭐 전국으로 확단됐어요. 인천 지방정부에서도 하고 여기저기 확단됐던 코호트 격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검사도 있었죠. 이주노동자들은 감염의 원인인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무조건 PCR 검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차별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인권단체들이 문제 제기했고 뭐 시정된 지방정부도 있지만 아직도 그렇게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정 권력의 남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권의 제한, 사실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습니다. 감시와 정보인권 침해가 있었는데요. 정보인권 침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은 엄청난 감시 사회입니다. 특히 CCTV도 많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핸드폰 보급률도 되게 높고 신용카드 사용 인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외국에는 없는 엄청난 이 감시사의 도구가 있죠. 이른바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걸로 다 식별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감시와 정보인권 침해를 더욱더 심각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집회 금지도 심했죠. 왜냐하면 불평등한 재난지원 정책, 불평등을 방치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집회를 통해서 민중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 노동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평등한 방역 대책을 세워라, 재난지원 정책을 세워라 라고 요구하려면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권력이 없는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확산할 수 있는 건 집회죠. 그래서 헌법에서도 집회 시위의 권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수많은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집회 금지를 했죠. 특히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전면 금지. 지방에서는 그래도 뭐 100명, 300명 이렇게 됐는데요. 서울은 거의 그러지 않았습니다. 질병의 개인화와 범죄화가 있었어요. 질병에 걸린 게 개인의 책임인가요? 코로나에 감염된 게 그 사람이 잘못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겨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은 어쩔 수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걸릴 수밖에 없다라면 빨리 치료해서 나으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정보 공개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갔고 그래서 누구랑 만났으며 이 동선이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했죠. 동선이 공개되는, 그래서 내 사생활이 공개되는 게 더 무섭다. 병에 걸리는 것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그 개인화를 넘어서 범죄화까지 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이나 방역 지침을 안 지키는 경우에 처벌하겠다고 하고 실제 처벌하기도 했죠. 재판에 회부되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자가격리 지침을 못 지키는 경우는 다양한 이유로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자가격리 지침을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잘못된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안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는 아동이나 여성들이 자가격리 위반할 수 있죠. 혹은 코로나 지침, 방역 지침이 제대로 된 언어로 알려지지 않아서 방역 지침을 못 지키는 이주 노동자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걸 무조건 범죄화시키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방역 대책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요, 누가 죽고 누가 해고되나. 네,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여성들이 많이 해고됐죠. 백신 접종권도 박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 80%라고 하고 있지만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주 노동자들은 아예 통계에서도 빠져 있어요. 이주 노동자 아예 빼고 통계 낸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인정하는 것인가? 헌법에 국민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많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주 노동자들도 이 성원권으로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건 국제사회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백신 접종권을 박탈된 사람들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 그리고 홈리스들이 있습니다. 불평등 구조의 심화가 더욱 되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도 더 심해졌죠. 아시다시피 이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많은 업종들에서 엄청난 경제 성장, 이윤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직을 하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불평등 구조의 심화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가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 개인 동선이나 원인에 대해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질병의 개인화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 혹은 감염됐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갔습니다. 이런 혐오를 부추기는 정책에 대해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여러분가 위험의 불평등, 행정 권력의 남용 이 얘기를 했는데요. 누가 감염되고 누가 죽는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감염되고 돌아가신 분이 정신장애인, 우리가 흔히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 정신질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정신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20년간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사회로 나온 거는 감염돼서 죽기 직전에서야 사회로 나왔습니다. 사회로 격리된 사람이 첫 외출이 죽음을 앞둔 외출이다.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첫 외출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병원 이송이었다. 그녀는 몸무게가 42kg였대요. 엄청나게 말랐죠. 아시겠죠? 거기서 먹는 것은 어땠으며
거기서 돌봄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사람은 어떤 일상을 누렸을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수용시설은 병들고 죽어야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장애인 수용시설, 흔히 복지시설이라는 거주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외쳤습니다. 탈시설 정책만이 사실은 코로나 대책이 될 수 있다. 긴급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라 라고 얘기했고 인권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 진정을 하면서 인권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 정책 20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갇혀있으란 얘기여서 너무나 이것이 과연 프로세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원동 폐쇄병동입니다. 이 폐쇄병동에서 103명 전원이 감염됐고 장기 입원했던 사람들이고 기저질환자가 다수입니다. 이들이 살았던 곳은 왜 감염이 잘 됐을까요? 환기시설도 안 됐고요. 위송도 잘 안 됐고요. 의료 인력은, 그러니까 돌봄 인력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당연히 감염되기 쉽죠. 그러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몸이 원래 약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죠. 외국에도 그랬죠. 노인 요양시설에서 그랬습니다. 수많은 장애인 시설, 요양시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되고 죽었습니다. 누가 위험한가? 누가 감염되는가? 위험의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의 불평등은 그 개인의 특질, 정체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어떻게 돌봄과 의료와 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세웠는가의 문제입니다. 여기 시설 거주인들 보시면 청로대남병원도 이렇게 죽었고요. 미랄 사랑의 집, 극락마을, 성보재활원 다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뉴욕시의 인근 지역에 있는 그룹홈, 장애인들 모아준 그룹홈이나 혹은 유사한 기관에 거주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5.34배가 더 높았답니다. 감염될 확률이요. 그리고 사망 확률은 4.86배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뉴욕에 있는 장애인 권익공헌 모임의 조사 결과입니다. 유럽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절반이 장기 요양시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세계보건기구의 이제 유럽 담당 국장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습니다. 왜 노인들이 죽었는가는 노인들이 몸이 취약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인 돌봄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미국 이자벨라 노인센터에서도 98명이 사망했는데 이게 코로나인 거를 나중에 밝혀졌대요. 그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거죠. 의료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죠. 심지어 스페인에서는 요양원에서 노인 시신을 방치해서 이게 인간에 대한 존엄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났고 세계적으로 반성과 성찰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많은 이제 유럽의 어떤 신문에서는 희생된 사람들을 쭉 그 신문에 이름과 그 사람이 어떤 건지 쭉 명시해가지고 애도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한 인생을 산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했고 어떤 친구가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보도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숫자로만 공포와 불안 때문에 희생된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냥 바이러스로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기획을 통해서 신문 보도와 그런 기획을 가진 나라들을 보면서 한국은 어떠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뒤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미국 바이든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한 2월에 했던 게 뭐냐면 국가적인 애도 행사였습니다. 코로나 희생자에 대한. 한국은 어떠한가? 우리는 인간을 인간 존엄하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코로나 확진자들을 바이러스로 취급하진 않았는가? 이런 것은 국가는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만약에 언론이 그랬다면 언론은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얘기로 들어가면요. 노인, 장애인, 요양원,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은 이동과 신체의 자유가 없고 과밀합니다. 자기결정권도 없죠. 환기도 없고요.
일요일력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염되게 했고 사망하겠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지만 이 정보인권 침해와 차별 조장의 방역 대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외국의 신문에서 한국이 이태원에 있었던 집단 감염을 계기로 성소수자 혐오가 넘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신문 기사에 일러스트를 한 거예요. 무지개 마스크가 돼 있는 건 성소수자고 다 비난하는 듯이 했어요. 성소수자가 마치 감염의 원인인 것처럼. 과거에 중국인 혐오와 똑같죠. 혐오는 사라지지 않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특히 성소수자면은 원래 있었던 거죠, 한국 사회.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정부의 잘못된 방역 대책 때문에 만나서 더 증폭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태원에 갔다 왔다고 주변에 얘기를 못해요. 얘기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지 못해요, 검사를. 왜냐하면 검사 받으러 갈 때 저희가 실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이태원이에요? 이렇게 막 소리 높여서 몰았대요. 지금이야 이제 익명으로 해야 한다는 이 검사의 원칙들, 인권 원칙들이 좀 만들어졌는데 당시엔 그런 것도 없었던 거죠. 물론 지금도 안 지켜지는 검사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질병청도 문제제기를 계속해서 이런 이 정보공개 지침,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확진 환자라고 그나마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작년 8월인가 나왔던 건데요. 10월에 나온 거네요. 10월에 나왔는데 인권단체 계속 문제제기하고 언론에 문제제기하니까 나왔는데 이제 확진자라는 표현도 되게 환자로서 취급하지 않는 거여서 저희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막 공개하면서 사생활도 침해되고 그 사람이 마치 확산의 원인인 양 문제제기하고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 취급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정보공개 지침들이 10월에 만들어졌고 10월에 만들어진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지방정부나 이런 곳이 있습니다. 병원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예 지침도 없었으니까 뭐 언론사도 아예 그냥 개인 신상까지 다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격리일까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목록이 나온 건 10월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한국의 방역대책의 문제인데요. 계속 신원을 요구하는 방역대책을 계속 세워냈어요. 아까 했던 한국은 신용카드 디지털로 다 알죠. 교통카드로만 봐도 다 알 수 있죠. 주민등록도 다 요구하죠.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식별을 하려고 해요. 식별한다는 건 뭐예요? 분리해서 그 사람 특정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차별의 방식 중에 하나가 분리하고 구분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차별을 알 수 있고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태원 집단 감염이 성소수자 혐오로 확산된 개념에는 동의 없는 디지털 추적과 개인 동선 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태원 지역에는 핸드폰에 있는 이 통신사에서 그걸 다 그냥 경찰에 넘겼고 그걸 가지고 문자를 다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동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단지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 이게 최선이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시라쿠사 원칙 얘기했잖아요. 국제 기준에 있어서는 인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개인동선 공개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질병의 개인화 처벌을 낳는 방역 대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쟤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죠. 개인이 관리를 못해서 생긴 것으로 오인하고 위로와 격려 외도보다는 비난을 하고 특히 안심벨트나 징역을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끔찍한 현실인데 아직도 재판 중인 방역 지침 어겼다고 해서 재판 중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정부가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옳은가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은 해야 하고 저도 인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후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계속 올 거라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우리는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종, 성적 지향, 종교, 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차별과 결합되지 않도록 방역 대책이 인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 권력이 너무 편의성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인권의 원칙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의식이 없는 방역대책에 대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인데요. 그 다음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 불평등이라고 얘기하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백신 접종 못 받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기 위에 사진 보시면 네, 너무 끔찍한데요. 스브스누라고 SBS에서 나온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중증 장애인이신데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전혀 물 한 모금 못 마셨답니다. 1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없대요. 왜냐하면 활동지원사 제도가 우리나라는 충분하지 못해요. 24시간 활동지원사 제도도 아니고 중증 장애인별로 다 등급을 나눠서 주지 않아요. 중증 장애인 등급제 없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남아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증 장애, 중증 장애 두 개로 나눴죠. 그런 과거처럼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진 않았지만 장애인 등급제가 사실상 남아있고 그래서 가짜 장애인 등급제라고 장애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처럼 물 한 모금도 못 마신 자가격리자도 있고 14일 동안 왼팔로 버텨서 있었던 사람도 있고 생필품만 지급하고 가버린 정부 대책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비장애인 중심으로 대책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언론에서 한국 방역대책 되게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물론 외국에 비해서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누구를 중심으로 했냐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자기네 집으로 먹는 거랑 뭐 이런 게 다 없대요. 그러면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거 와도 먹을 수 없는 장애인들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비장애인 중심, 주류 중심의 대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공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의료 공백의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에는 공공병원이 되게 적습니다.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이주노동자, 홈리스들이었습니다. 또는 에이즈 감염인이었는데 작년에 공공병원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병원들이 대부분 코로나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아닌 사람은 받지를 않은 거예요. 의료 공백의 문제로 원래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 치료받지 못했던 거죠. 신장장애인의 경우는 특히나 심했고요. 뭐 이주노동자 중에나 홈리스 중에도 아프신 분, 장애인들 중에도 이용을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코로나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도 아픈 사람들은 계속 존재해요. 중증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 불평등입니다. 수목장애 검사지만 갖고 있는 홈리스들을 좀 봤는데요. 여러분 신문에서 봤을 건지 모르지만 이 서울에 있는 홈리스가 이만큼 이 PCR 검사지 이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PCR 검사지 이제 이게 계속 한 번 검사 받았다고 유효한 게 아니잖아요. 백신 접종 받으면 되는데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니까 PCR 검사지만 이렇게 계속 받은 거예요. 얼마나 이 수백 장을 검사받을 동안 얼마나 코가 아팠을까 저는 이런 끔찍한 생각이 들었는데 백신 접종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정책은 아까 식별 정책이라고 그랬죠.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홈리스 중에는 신분증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핸드폰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임시번호를 발급을 미등록 이주 노동자나 홈리스들을 했어요. 하지만 임시번호였다면 또 그게 행정기관 사이에 이 소통체계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임시번호 받아서 가서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걸 모르는 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 받고 오시는 분이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도 강제 추방 안 하겠다고 정부는 얘기했지만 강제 추방한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그러면 백신 접종 받을까요? 혹은 검사를 받을까요? 그럼 결국 그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오겠죠. 한 명이 안전하지 않으면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 이것이 코로나가 준 교훈입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상관없어. 난 홈리스 아니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라 모두가 안전해야 그래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지 않으면 모두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연결된 사회라는 것을 코로나는 우리에게 깨닫게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최근에 이제 홈리스 행동이랑 해서 거리 홈리스 접종 계획 빨리 마련해라라고 하는 캠페인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백신 패스 정책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홈리스 접종 계획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 노동자 선별 검사만 강요하고 있죠. 이런 것으로는 과연 우리가 이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불평등에 대한 것 중에 빠질 수 없는 거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의 노동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누가 해고되고 누가 죽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해고되고 누가 소득이 감소했는가입니다. 재난위기의 결과는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원래 불평등했기 때문에 더 불평등해진 거죠. 평등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우리 사회가 불평등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위기의 결과는 불평등의 약자의 위치에 더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작년 이제 1월 이후에 직장갑질 169라는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실직 경험 있는 사람이 비정규직이 36.8%, 정규직은 7%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비교하니 비사무직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면 대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죠. 제조업이나 혹은 대면 업무를 하는 배달 노동자라든가 콜센터 상담사들, 비사무직이라고 하죠. 밀집해서 상담을 하게 해서 콜센터 집단 감염이 있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원래 노동 조건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비사무직에 몰려 있었다는 거죠. 열악한 노동 조건이죠.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성들이 24.8%예요. 남성들은 14%. 누가 먼저 해고되는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먼저 해고되었다는 거죠.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은 감소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7%밖에 안 됐지만 비정규직은 53%예요. 3배나 훨씬 높았죠. 그리고 사업장 규모에도 마찬가지예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좀 중소규모가 아닌 그런 데는 27%만 사실 소득이 감소했다고 해요. 그런데 5인 미만은 50%나. 그리고 월 소득이 1,50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은 50% 감소했지만 500인 이상 사업장에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훨씬 더 많았죠. 이렇게 영세 사업장에서 훨씬 많이 해고되고 훨씬 많이 소득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고되느냐? 비정규직, 사무직, 비사무직, 여성이다. 누구의 소득이 줄었나?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도 재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주민이라든가 홈리스트라든가. 네, 홈리스트들은 아까 말했던 신분증 제도에서 그냥 그 사회에 살면 다 주면 되잖아요. 신분증이 없어도 어디 외계인은 아니잖아요. 외계인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려면? 근데 이런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로 기업주들이 재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해고했습니다. 아시아나 KO라고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거기도 재정이 나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정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하면 해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고했어요.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이겼죠. 어쨌든 코로나 갑질 유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무급휴가를 39.6%나 했고요. 연차 강요가 13.9%나 있었고 공고사직이 있었어요. 이런 코로나를 핑계로 기업주가 자신의 이윤을 더 확보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만 양보하라고 했어요. 이런 기업주 행포가 있었습니다.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홈리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장 인권이 후퇴된 사람들은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더 말해야 되고 그럼 집회시위 권리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시기가 장기화될수록 실직은 더 늘어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비정규직, 해고자, 장애인, 홈리스 등이 위험에 처했으니까 목소리 높이려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언론도 나오고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회 시위를 막았어요. 유엔 집회결사의 특별보고관이 작년 4월에 이미 얘기했어요. 방역을 지키는 집회조차 막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방역을 지키는 집회조차 막았습니다.
수도권 도심은 사실상 전면금지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왜 수도권 도심에서 해요? 정부기관이 도심에 있잖아요, 수도권. 그리고 대기업의 원청들이 수도권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막으면 결국에는 집회의 대상, 들어야 할 대상이 안 듣게 되는 거죠. 2003년 헌법재판소는 집회 시의 권리에는 장소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해당 장소에 문제 제기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해 그런 판결을 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것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본권을. 선거운동은 가능하고 권력자의 분향성도 설치 가능하지만 집회만 안 됐습니다. 여기 선거운동 보셨으면 아시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전에도 그랬죠.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수백 명이 모여서 하는 선거운동 되는데 집회만 안 되는. 방역대책에 차별이 왔습니다. 아까 유엔에서 얘기하는 거는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시라쿠사의 원칙이.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의료적으로도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내보다 실외가 더 안전하거든요. 환기가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집회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걸 침해했죠. 그래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 기본권인 집회 시위가 없어졌다. 방역과 인권은 같이 갈 수 있는데 방역과 인권이 마치 대립하는 것이냐 정부는 사고했다. 그래서 방역을 핑계로 한 집회 시위의 사실상 전면 금지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 다 가처분 소송했어요. 이 위드 코로나 전에도 행정법원에서 기본권이고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집회 금지는 각하한다라고 다 나왔죠. 그 후에야 위드 코로나가 됐어요. 근데 지금도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제대로 집회가 전면적 보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상을 회복할 것인가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거리두기 완화와 소비 진작 중심의 정부 정책이어서 인권단체는 좀 아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미흡한 채 재택치료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장애인들 자가격리했는데 활동지원 없고 중증장애인 그냥 제가 아는 분도 무슨 재택치료 자가격리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재택치료 중심이에요. 이게 과연 맞는가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백신 접종권 보장은 공백이에요.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접종권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백신 팩스가 나왔고 국내외적인 백신 불평등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한국은 OECD 경제 10위, 이제 G7까지 가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경제 대국입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 책임을 져야 되죠. 아프리카에서의 백신 접종률은 3%랍니다. 한국은 80%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선진국들은 70% 가까이 돼요. 백신 접종률이. 여기에다가 부스터샷까지 하겠대요. 추가 접종까지 하겠대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발생하는 것은 국제적인 백신 불평등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변이 발생률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한 명이라도 누구라도 안전하지 않으면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권의 원칙이 이 코로나가 준 우리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훈을 왜 정부는 깨닫지 못하는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방역 대책 한번 보시면 방역 의료에서 요걸 포인트가 되나요? 포인트 보시면 거리두기 정책이 있어요. 거리두기 안 한다. 그다음에 중환자와 의료 역량 이걸 확진자들 바꾼다. 뭐 이런 식의 달라졌어요. 근데 즉 거리두기 중이에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손실을 방지하겠다. 근데 손실 보상이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 시간만 늘린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또 다시 확산되니까 지금 긴급 대책 다시 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전면 등교했는데 이 전면 등교 이후에 지금 확산세니까 이 부분을 다시 또 청소년 패스 얘기 청소년 백신 패스 나와서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일상회복 중심 체계가 소비를 진작하자. 이 소비 진작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회복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소비 진작 중심, 재택 중심의 의료등 체계, 백신 패스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권력의 자의적 남용이 있었잖아요. 지난 시기 동안. 그러면 이것은 제한해야겠죠. 남용하지 않아야겠죠. 적절하게 해야겠죠. 물론 남용하면 편하죠. 하지만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건 원래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것입니다. 불편해요. 하지만 그것이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인권과 민주주의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해된 인권을 다시 보장해야겠죠. 개인정보 인권 침해라든가 혹은 집회시위 자유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다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한 거거든요. 감염병 예방법의 한 줄로 집회 금지를 할 수 있다가 있어요. 딱 한 줄 단어가 있는 걸로 하는 거거든요. 얼만큼 시기와 절차와 기본권 제한의 절차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집회는 여전히 99니 처벌 위주의 방역 대책 그대로예요. 주류 집단의 소비 중심의 위드 코로나의 방향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적 모임의 제한을 풀고 과거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없고 처벌과 감시 위주의 방역 대책 이게 문제고 소비 증작 중심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택치료 중심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서 큰 문제인데요. 누구를 기준으로 한 재택치료인가? 왜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확보는 얘기하지 않는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대를 위한 파업도 하셨잖아요. 의료인력 확보는 간호사들의 처우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백신 접종을 안 받거나 못 받은 사람에 대한 차별인 백신 패스 정책을 계속 할 거냐. 사실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인과성 인정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백신 패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백신 후유증이 있어도 정부가 이걸 인정해 주겠구나. 내가 이걸로 회사에 못 나가도 보상해 주겠구나. 아, 치료비를 주겠구나. 사망해도 인정해 주겠구나. 이런 신뢰성이 있어야지 백신을 접종하는 거지 백신 패스로만 하겠다. 이건 또 하나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코로나 2년 동안 백신만이 아니라 코로나의 원인에 대해서 자꾸 개인에게 전가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했잖아요. 질병의 개인화. 사회적 책무가 없어요. 국가적 의무가 없어요. 이게 문제였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 시기에도 없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소비 진작 중심의 거리두기 하나로 첫 사망하신 분이 재택치료 중에 첫 사망했어요. 우리가 우려했던 게 나왔죠. 사실 노인 코로나19 환자들은 처음에는 그냥 정상으로 보여도 급속하게 병사가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럼 인공호흡기 사용해야 돼요? 근데 집에 있으면 그게 안 하잖아요? 연락하는 동안 입원할 병원 알아봐야 돼요? 이렇게 하긴 너무나 시간이 끄는 거죠.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위험도 있잖아요. 재택이라는 거 할 때. 가족 감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은 없이 재택치료 중심이 너무 성급하게 혹은 이런 노인이나 장애인들 혹은 독거 노인들도 되게 많은데요. 혹은 자립해서 독거하는 장애인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거 없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사적 모임, 식당, 카페 어떻게 하겠다, 영화 관람 어떻게 하겠다, 헬스장 이런 식으로만 사실은 이 소비 진작 중심의 거리두기 완화 정책 이게 마치 단계적 일상 회복이냥 했던 것이 문제인 거죠. 비용이 드는 인력 확충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이윤만 보장하겠다는 거죠.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대책 세우면 중소상공인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늘리라 이거에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보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회적 부를 어떻게 재생산할 것인가? 기업들 엄청 돈 벌었어요. 어떻게 환원해서 같이 살 것인가? 공존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복잡하다. 기업이 싫은 소리 할 거다. 그러니 손쉽게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 이런 정책은 정부는 아니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백신 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백신 패스가 저도 이거 보고 너무 이제 지금은 이제 긴급 대책에서 백신 패스가는 사라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마 어제부터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11월 1일 제가 이제 영화관에 갔었는데 백신 패스관이 있어갖고 너무나 좀 황당했어요. 굳이 백신 패스라는 차별적인 것을 영화 보면서 음료수 뭐죠 그 팝콘?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고 싶어서 백신 패스관을 하나? 그게 뭐라고 차별의 정책을 하는가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백신 패스는 되게 외국과도 되게 차별이 있습니다. 외국이도 백신 패스를 하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시위가 있죠. 외국에서 했으니까 인권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보면은 우리 보시면 뭐 무도장 이런 게 쭉 있는데 우리는 문화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 일반 음식점은 이제 백신 패스를 안 해요. 아시다시피 4,000명 넘는 사람이 그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스포츠 관람하고 영화관 문화 공연 보고 근데 집회만 99명. 그래서 엄청 차별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논의가 원래 필요한 겁니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한 겁니다. 참여해서 논의해서 어떤 것이 가장 인권적이고 어떻게 서로가 개인은 개인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서로의 책임을 다하면서 그러면서도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것인가라는 걸 논의해야 합니다. 편의적인 방역 대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손쉬운 방식을 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인권을 향한 인권 중심의 방역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재택치로 누구의 생명을 버리는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생명은 내버치는 비응급 비필수 진료를 미루고 감염병 치료에 집중하라. 비응급 비필수 어떤 거겠어요? 뭐 이렇게 피부과도 있고 성형외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돈 벌기 위한 것들만 지금 하기 위한 것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인력을 집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생명과 존엄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고요.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다시 대책을 내놨어요. 12월 6일부터 이제 하는데 비상대책 방향이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나빠졌어요.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웠어요. 이건 좀 나아진 건데요. 예를 들면 백신 접종을 안 받았어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래서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실제 제가 아는 장애인 활동가도 1차 때 맞았더니 이 엄청 멍이 들고 뭐 이런 게 혈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붓고 막 이래서 2차 접종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백신 패스 못 하죠. 근데 불이익을 맞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백신 패스를 조금 완화했어요. 근데 백신 패스 정책을 그 자체를 폐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문제는 아까 말했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가 몇 건 안 돼, 10건 미만이에요. 지금은 좀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대책도 없고요. 자영업자 손실 본 사람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개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식으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마치 사회적 책무를 안 한 것처럼 비난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 동안 차별과 낙인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이제 사적 그 모임을 제한하고 그리고 행사 규모를 줄이고 영업시간 제한하는 걸 다시 갔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백신 패스 정책은 여전히 되고 있다는 거죠. 백신 패스가 아닌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강요가 아닌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더 문제라는 게 청소년 백신 패스인데요.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 전까지는 청소년 백신 패스는 안 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시위도 하고 학부모님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전까지는 백신 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18세 이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 지금은 청소년들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못 가요. 뭐 이제 스터디 카페도 못 가고요. 학원도 못 가고 독서실도 못 가요. 공부 그냥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봤던 백신에 대한 정보 신뢰도가 없고 특히 청소년들이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이 얼마나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바가 있어서 이거는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있거든요. 지금 노인이나 혹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확인돼 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것도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근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이제 이게 성장기라고 하잖아요. 성장기이기 때문에 이 백신이 어떤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접종에 대해서 더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청소년 백신 패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런 백신 정책은 바꿔야 한다. 무너진 인권을 회복하는 일상 회복이 한다. 존엄한 삶을 위한 일상 회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 그리고 아까 외도 없는 사회,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코로나로 희생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감각을 주나요?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게 하는 거죠. 존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적인 애도 혹은 사회적인 애도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도 확진된 사람이구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람이구나. 그래, 인간은 죽을 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혐오와 차별 없는 일상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백신 패스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을 못 맞은 사람들에게 혹은 홈리스라서 이주 노동자라서 못 맞는 사람에게 백신 안 맞았다라고 차별할 수 있는 백신 패스 정책을 하는 건 아니어야 된다. 인권 중심의 일상 회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중심에 둔 일상 회복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침해된 인권의 회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용된 행정 권한의 제재가 있어야 되고요. 국가 책임이 강화돼야 돼요. 국가가 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고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병원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은 아무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인권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무너진 인권 회복, 막강한 행정 권력의 해소, 불평등 시정 정책, 차별 없는 응급 대책이 돼야 합니다. 기본권을 제한했고 긴급한 조치를 해서 행정 권한에 많이 줬던 것들 되돌려 받아야 되죠. 뭐 신체 이동의 자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 사생활의 자유, 정보 인권 등 많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갔다라면 이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감염법 예방법도 개정하고 개정 전이라도 그런 지침들, 인권적인 지침을 통해서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불평등한 제도와 차별로 인한 이런 소수자 집정조차 받지 못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한국 정부는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라고 작년에 유엔 인권 기구죠. 대표적인 인권 기구인데요. 4월에 발표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함께 우리 인권 원칙, 인권 중심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3가지만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보건 전략은 전염병의 의학적 차원, 전염병은 의학적 차원만이 아니라 보건 대응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가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인권과 젠더에 미치는 걸 다 포함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조치, 비상선택 권한은 공중보건을 위해서만 써야 되지 이것이 인권 옹호자나 혹은 기자들의 활동을 침묵하거나 이견, 그렇죠? 지금 뭐 반대 세력들의 입장 혹은 시민사회의 입을 막기 위한, 노동자의 입을 막기 위한 이런 거 사용되고 있는 게 있죠. 이런 것은 안 된다. 다른 인권을 부정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원칙. 인권에서 되게 중요한 원칙이죠. 유엔에서 이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인권과 관련한 선언으로 코로나 이전에 이미 성행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정보 제공 및 대응 노력은 국적, 인종, 종교, 소수자, 원주민, 이주민,
취약민, 난민, 고령자, 장애인, 여성, LGBTI, 아동, 극심한 빈곤으로 영향받는 이런 소수자들처럼 누락되거나 배제될 위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그려야 한다. 특별한 주의, 여기 더 집중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 조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원칙, leaving no behind,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인권 대응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권단체들이 모여있는 코로나 대응 모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크게 5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회적 야채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너지고 유예된 권리를 회복해야 된다. 일상회복은. 차별 없는 백신 정책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인간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사회적 보호와 관련해서는 감염에 취약한 노동환경, 비정규직 되게 집단 감염 많았잖아요. 콜센터도 그랬고 우리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감염됐습니다. 여기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노동감시 잘해야 돼요. 노동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그런 노동환경을 개선을 위한 것이 해야 되고요.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돼요. 빈곤층, 특히 쪽방촌에 사는 홈리스들 혹은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감염될 수밖에 없어요. 같이 공동주거를 하죠. 주방도 쓰고 화장실도 써요. 그럼 방역 제대로 했는지 지방정부가 해줘야 돼요. 혹은 외국처럼 비어있는 주거 공간들을 쓸 수 있도록 홈리스들에게 제공해야 돼요. 모두를 위해서도 해야 돼요.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죠. 장애인이나 노인들. 안정적인 공중보건체계가 필요합니다. 필수 의료 인력 필요합니다. 공공병원이 없더라도 보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민간병원과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보호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영세자영업자 되게 힘들었습니다. 아까 소득에 따라 이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원래 월 소득이 작은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더 소득이 줄어들었다 했잖아요. 빈부격차가 심해진 거예요. 이렇게 엄청 넓어진 거예요. 그럼 이 엄청 넓어진 것들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 보호 정책도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이게 정확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병수당과 유급휴가도 대기업 정규직은 돼요. 근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는 안 돼요. 이런 부분들 다시 제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안 됐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회에서도 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상병수당 유급휴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검토 안 하느냐. 지금 오미크론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대책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무너지고 유예된 권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집회금지 해야 되고요. 감염병 예방법 인권적으로 바꿔야 되고요. 과도한 정보 수집 바꿔야 합니다. 지금 전자팔찌 안심밴드 하죠. 감염된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들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별 없는 백신 정책 아까 계속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국가 책임과 의무를 강화합니다. 의료 공백이나 접근권의 차별이 없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지만 장애인들 중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검사를 받거나 백신 접종을 받으러 가더라도 턱이 있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요즘은 이제 장애인 단체가 얘기해서 이거를 미리 공개하는 정부에서 이걸 미리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애인들 중에 수호통역사나 혹은 턱이 없는 의료기관들 안내해 주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접근권의 차별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중심이 사실 아까 노인, 장애인에게 되게 문제입니다. 장애인들은 위드 코로나 전부터 계속 재택치료 중심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했는데 사실 지금 재택치료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죠. 그리고 처벌 중심의 방역 대책은 나눠게 지양해야 한다. 사라져야 한답니다. 그리고 인간 존엄의 회복, 아까 얘기했지만 희생자에 대한 공적인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존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희생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만 아니라 감염이 됐던 사람들에게 낙인과 비난을 했잖아요. 당신들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차별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권 중심의 일상 회복은 주류만의 일상 회복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비장애인, 비홈리스, 비성소수자, 비이주민의
그런 일상회복 혹은 정규직, 대기업 혹은 권력자들만의 일상회복이 아니라 모두의 일상회복, 아무도 안 남겨두는 그런 일상회복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 중심의 일상회복입니다. 그런 것을 공정이라고 하죠. 공정과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래해야 할 일상이 차별이 유지되는, 불평등한 생활상에서는 차별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차별이 유지되는 일상 회복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불평등 시적인 정책이 돼야 합니다. 유엔에서 작년 3월, 4월에 계속 얘기했던 거, 특히 이제 유엔 집회 결사의 특별보고관도 얘기했는데요. 항상 코로나와 관련한 방역 대책만이 아니라 코로나와 관련한 방역 대책을 세울 때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것들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확인되면 그것도 같이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속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고용허가제 굉장히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용허가제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검사받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럼 바꿔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해도 체류허가 줘야 합니다. 외국에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 이렇게 근본적인 불평등 정책,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인권이 침해되고 있고, 그때도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더 많이 산재를 당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비정규직 대책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적절한 주거, 고용 및 노동 조건, 위생환경, 사회 안정망, 그리고 문화적 감수성과 언어적 접근성, 그리고 24시간 활동 지원사 제도 등 이런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들 바뀌어야 되고요. 비대면 상한으로 심화된 학생들의 교육 격차 심해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회복할 건지 논의돼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노동, 교육, 의료, 돌봄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정과 지속 가능한 방역, 코로나와 비슷한 또 하나의 팬데믹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공포와 차별의 일상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체계가 강화가 필요하고요.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 돌봄 노동자들이 되게 힘들어했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반드시 포함되고요. 모든 사람들의 의료 접근권이 강화돼야 합니다. 그러할 때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애도 평등 연대입니다. 그 부산 신문인가요? 부산에서 이런 늦은 배웅이라는 코로나19 사망자 애도 프로젝트를 했대요. 되게 좋은 징조입니다. 근데 아직 국가에서는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에 한 번 했죠. 5월인가요? 국무회의 때 희생자에 대한 애도 한 것, 그거 하나입니다. 뭐 바이든처럼 그런 애도 행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지침을 내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제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존엄한 애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때입니다. 평등.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장애인이거나 아니거나 이주민이거나 아니거나 성소수자거나 이성애자거나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평등의 원칙들을 지켜야 됩니다. 연결될수록 강하죠. 코로나19는 연결의 감각을 세웠습니다. 나만 안전하다고 안전할 수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연결의 힘으로 우리가 한번 나의 인권만, 나는 백신 맞았으니까 백신 필수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대국이니까 부스터 탓해도 돼. 이게 아니라 기부할 수 있도록. 지금 초국적 제약회사가 기부도 못하게 막아놨다고 하잖아요. 갑질 계약서로. 그런 거 바꿔야 한다. 그걸 거부한 나라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목소리 내피는, 나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미등록 이주 노동자, 홈리스 혹은 국제적 백신 불평등에 맞서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인권 중심의 애도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다운 사회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지난 2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기적 일상 회복에서도 인간이란 무엇일까? 내가 인간답게 코로나 2년을 보냈는가? 나는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갖지는 않았는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게 또 질문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던진 질문과 시험은 사회,
정부, 공동체, 개인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험에서 우리는 깨달은 인권의 감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등의 감각을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 실천을 해야 될 때입니다. 네, 이제 인권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5시에 출근이에요. 그래서 새벽 4시에는 일어난답니다. 시간 맞춰 나오느라 아침밥은 못 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에 있는 병원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이영애라고 합니다. 예,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15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이현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무섭죠. 지금 모든 잡일을 처리하는 건 청소 노동자잖아요. 청소 노동자들이 사실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그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덕분에 챌린지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청소원들도 병원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거든요. 하지만 의료진분들에 비해 저희들이 많이 소외된 느낌도 있고 또 그런 면이 좀 오히려 더 마음이 쓰여요. 청소원이 취약계층 노동자이다 보니까 청소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들 좋지 않더라고요. 청소하는 일을 되게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점이 서글프고 또 좀 안타깝고 그래요. 시국인지라 병원만큼 위험한 곳이 없는데 깔끔하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항상 청소해 주셔서 쾌적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네, 청소하시는 어머니들이 저희 어머니랑 이제 연세가 좀 비슷하셔가지고 항상 보고 있으면 뭔가 짠하고 좀 애틋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 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